뭐 사실은 이제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클린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해놓고 있다가 어제 오후에 또 바꾸는데 또 수업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서 조금 오탈 있고 뭐 그런데요. 우선 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클린턴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뭐 트럼프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린턴이 되면 현재 상태가 그냥 기축변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북 관계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계속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고 우리 군대는 예의주시한다 하고 또 미국은 잠시 이제 뭐 폭격형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계속 또 이런 게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만 계속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 혼재된 그런 기대인데, 뭐, 주한미 철수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도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 붙어서, 좌우당간 막 결판을 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그 기대도 사실 마음속에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처럼,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반대로 과감하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선 근데 제가 보면 이 트럼프뿐만 힐러리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미국 내의 고립주의가 근본이 아닌가. 이제 뭐 지난 5월에 퓨 연구소에서 한 걸 보면 57%가 개입 반대거든요. 옛날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57%가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일을 해라. 왜 우리가 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느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기본이겠지만 여기에는 또 안보 문제도 없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화당의 정강 정책을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화당 정강 정책도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쭉 국내 문제가 쭉 나오고 맨 뒷장에 아메리카 리서전트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걸 뭐 따로 이렇게 그 북한이라는 따로 이 팩터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쭉 하면서 먼저 중동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중동이 나오고 아시아 태평양을 나오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이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to slave 앞에 저 China out change in the Kim family's slave state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lave state에서 이제 벗어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건 상당히 원칙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민주당 쪽에는 뭐 포함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주당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칙적인 그 집착이랄까 그거는 공화당이 더 강하지 않는가 정강 정책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다 아시지만 이제 외교가 클린턴의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다. 국내 문제가 가장 이제 크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기존 그 공화당의 정책 그거를 그냥 개선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조기에 북한 핵 문제하고 맞닥뜨릴지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북한은 김정은도 좀 조용할 텐데 잠시. 그럼 북한 핵 문제보다는 이제 뭐 멕시코에 북경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북한 문제 좀 뒷전을 물러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냉정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초기에 이제 또 북한이 이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트럼프의 감정을 건드린다면 사실 상당히 좀 단기적인 그런 해결책을 지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안보관을 제가 봤는데 사실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별로 뭐 그런데 하여튼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얘기한 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쪽으로 자기들 대사관을 옮기겠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이슬람에 대해서도 성지지 않습니까? 그 성지의 대상을 옮기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굉장히 이 친이스라엘적인 걸 분명히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동 정책의 변화가 있고 또 이제 이란과의 핵 합의도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프리 쉘슨스하고 가장 이분 국방장관을 거론되는데 왈릭 파레스가 가장 긴밀한 그런 안보 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런 다 중동이거든요. 중동 정책 중심으로 가지 않겠는가. 동맹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돈 더 내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 이제 좀 현재와 변화가 있는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아마 트럼프는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이런 방향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 트럼프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항상 좀 이제 헷갈리는 그건데요. 우선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몽산다라든지 독재자라든지 미치광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고 그 대신 비즈니스맨이니까 어린 게 그 속에서 권력을 장악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배짱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쟤네하고 한번 협상을 하면 그도 한번 협상할 만한 상대가 되겠다 하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어떤 지도자에 비해서는 도덕적으로 북한을 평가하는 기준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제 자기 이익에 어느 게 유익하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각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상당히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은 건 분명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잘못했다는 게 누구나 이제 트럼프가 많이 얘기했고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기존 이제 워싱턴 정책과 다르게 한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자기 단독의 힘으로 공화당 맞춰도 반대하는 속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어디 가도 거침없이 아마 자기 생각을 얘기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이 건의를 받아서 조정되는 그 기간 사이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익이 아닌가. 무조건 미국의 국익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면 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갈 거 아닌가. 푸틴하고의 문제는 저는 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정도로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리미아 조그마한 반도를 러시아에 준다는 러시아가 갖고 가는 거를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통일이거든요. 그죠? 재통일을 허용한다는 그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푸틴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중동 문제도 푸틴에 적극적 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거. 그럼 상당히 저는 좀 푸틴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중국의 문제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교감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도 자기 나름대로 핵심이 돼서 지금 이 트럼프 못지않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은 군사적 충돌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남사군도입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 군함이 항해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이 항해를 시작을 한다면 바로 중국 비행기들이 막 뜨고 그렇게 그 사이에서 하나만 요격시켜버리면 바로 이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화약고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안 하면 안 됩니다. 중국과 무역전쟁 하지 않으면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 큰 구도에서 봤을 때 미러가 협력하고 중이 고립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저는 세계 정치에서 거대한 지각 변화가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위비 분담인데 이제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는 우리가 50%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하고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 왜 안 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관료를 해본 사람은 나라의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소도 아니까 이렇게 고려하는데 이 사람은
뭐 100%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방위분담적으로는 증대될 것 같고, 이제 사실 우리 국내 여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방위분담 증대돼도 우리가 조금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국내 여론이 이제 뭐 온통 반미가 나오고, 그럼 저는 우려하는 게 그것이 이제 이 초기 트럼프의 템포를 자극할까봐. 뭐 한국이 뭐 반미 웃기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감정적인 결정이 이룰 수 있는 그걸 위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인데, 과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어젠다에서 프런트 버너로 오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내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동 정책이 그다음이고, 뭐 유럽 나토하고 이런 관계가 문제지, 북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우선 의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막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ICBM 하지만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북핵 문제 조금 뒷전으로 밀어줄 소리가 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라면, 조금 조용한 상태라면, 미국, 북한 도발하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핵 동결도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 현재 수준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나 없나? 예, 없습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뭐 현 수준에서 스톱한다면 나 받아들이겠어 하는, 최근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제안들이 좀 제시될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지금처럼 브링크맨 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럼프를 화가 나게 만든다면 또 뭐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적인 해결책인데, 여기 파레스도 쭉 얘기했는데 보시면 이제 압박을 해보고 안 되면 군사적 해결책을 또 사용을 한다. 그럼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도 이제 보니까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인 입장에서 이제 다른 계열에서도 정리돼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는 이거를 다른 누구도 못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많은 선제타격, 예방타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거든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면 ICBM과 SLBM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북한의 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선입관이 전혀 없고 뭐 두려움이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압박과 협상을 한 다음에 안 되면 군사수단도 저는 다른 클린턴보다는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클린턴은 말로는 굉장히 사용을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 마지막 순간에서 주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람은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직진할 가능성이 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이 이제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트럼프 어느 정도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방위분담에 대해서는 지금 돈 내는 거 아니니까 항상 미국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가능한 한 미국의 부담을 많이 경감할 수 있는 방향에 노력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일본은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방위분담을 해온 차이점은 사실은 일본도 전부 협상을 해서 전부 상한설이 다 했습니다. 2010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용인의 숫자를 딱 넘지 않는다든지. 근데 겉으로는, 그래, 미국이 요구하면 다 해주겠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 국내에 사람도 있으니까 연도수 동결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말을 안 해준다. 못 해준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괜히 이제 하는데, 언제는 좀 바꿔서 기본적으로 해준다. 하고 실무선에 가서 우리 사정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좀 조정하는 그런 조금 현명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제가 생각한 이 동맹 이론인데,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칭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우리 미국의 안트펠트나 모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비대칭 동맹, 강대국과 약속의 동맹이 유지된 근본 원인은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한다. 그 대신 강대국 약소국의 안보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워낙 세니까, 뭐를 필요로 하느냐.
약속, 우리 자율성을 양보해 주기를 바란다. 내 말대로 듣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 그 개인 간의 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강한 애가 보호를 해주려면 내 말대로 내가 물도오라 할 때 물도와라 이거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이 논리에 굉장히 이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를 제공해 주는데 너 왜 돈 안 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내부에서는 일본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 시키면 하는 척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야 우리가 뭐 지가 필요해서 와 있는데 왜 필요해? 이렇게 하다가 실제 실리를 못 찾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들어주겠다, 주는 바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지금 평택에 새로 지어놓기도 지어놨고 사실 비용이 미국 본토에 있는 거 적게 들거든요. 사실 이런 걸 잘 설득할 시간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또 이제 막 사드 배치 같은 거 만약에 우리 반대한다. 그럼 이 단순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 왜 반대? 저가 산대? 아니 우리 돈인데. 우리 무기 왜 같은 건데? 아니 그 주한미군이 28,500이 있는데 북한이 쏘면은 그걸 하니까 지금 하나 낮은 거 팩3 있는데 그걸로 안 되고 두 번 요격 기회가 가져야 되면 우리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저 지키러 가 있는데 우리 군대를 보호하려는 것도 안 해준다고? 상당히 이제 pissed off 되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국이 단호하게 나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옹호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반미 시위로 연결된다면 트럼프는 그냥 지시가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정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서 상당히 이제 이걸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 부분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선제 타격을 토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도 모든 옵션을 모든 옵션을 토의한다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열고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한 1년, 2년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저는 되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1년, 2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만 우리 안보가 좀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시적절한 그런 주제로 타이밍상으로 잘 맞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간담회 발표하께서 초청해 주신 대책에 감사합니다. 앞에서 박기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선 중에 역대 가장 수준 낮고 지저분한 그런 대선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또 세계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트럼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미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백인 중산층, 서민층의 불만이 폭발했고 그것이 투표장으로 몰려들게 하지 않았는가. 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놀라웠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자기가 질 줄 몰랐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고 트럼프는 자기가 될 줄 몰랐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내뱉은 막말이라든가 조직되지 않은 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은 앞으로 좀 수정되어지고 조정되고 세련되어 나갈 것이라는 감성에 호소한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은행들이 어떻게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안정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트럼프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께서 한국의 악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나라의 악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나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에게는 트럼프의 당선이 전부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몇 나라는 아주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도 있겠죠.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등등 몇몇 나라는 아주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크림 점령한 것은 나토의 동유럽으로의 확대, 여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크림 반도를 합병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앞으로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나토 확대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좀 안도감을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또 동남아시아 또 등등 대지역 재균형을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재워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트럼프는 그거보다 좀 완화된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박이 과거보다는 그전보다는 좀 더 약화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김정은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취해왔던 미국이 좀 더 다른 대화라는 그런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좀 더 정제되어지고 정교되어 가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공화당의 정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공화당 정강의 플랫폼이 지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당선될 때 발표된 건데요. 당시 공화당은 트럼프와 어떻게 다른 각을 가지느냐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대외 정책의 기본 노선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느냐에 상당히 중점을 두면서 정강을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공화당은 현재의 국제사회를 굉장히 위험한 세계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은 힘을 통한 세계 평화 유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다.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것은 미국의 가치, 미국의 문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이 좋은 것들을 계속 다른 나라에 전파해야 된다는 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힘을 통한 통화다라는 거죠. 힘을 통해서 파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세계 지도자의 위치를, 세계 지도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공화당의 플랫폼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토와의 동맹도 강화하고 기존의 동맹국,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그래서 파워와 동맹을 중시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공화당 정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잘못됐다는 거죠. 대화, 협상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는 것. 중동에서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이제 정치가 취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화당 정강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공화당의 정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했는 트럼프의 말을 보면은 공화당 정강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대외 정책의 기본 성향들을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을 냈어요. 미국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다른 나라의 국가 이익보다도 미국의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미국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외부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문제, 나토 문제, 동유럽에서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아태지학 균형 전략, 재균형, 이것도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억제할 것이냐, 테러리즘 어떻게 우리가 세계 경찰로서 세계 평화를 또 안정을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미국의 자원,
미국이 능력을 소모했는데 이제 미국이 내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구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미국은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대외 정책 그러면 미국의 대외 정책 과거 지금 미국 정부가 수립된 지 250년 됐죠. 1776년 따지면 250년 됐는데 거의 한 200년 정도가 고립주의 시대입니다. 아이솔레이셔니즘을 추구했던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페어웰 스피치 마지막 이제 퇴진하는 마지막 스피치에서도 유럽의 정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을 남겼고 5대 대통령 몰로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의 그 정치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유럽은 북남미 대륙에 관여하지 마라라는 이제 고립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 역사의 대부분 대외 정책이 그 몰로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미국 전 세계가 제국주의 열강의 제국주의 다툼이 있었을 때도 미국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죠. 세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스 정장을 치르면서 아시아에 이제 개입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고립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917년에 이제 유럽 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독일 잠수함의 미국 상승 공격이라든가 지머만 텔레그램 사건으로 독일이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을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관여하게 되는데 잠시 관여했다가 1918년에 19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미국은 거기도 빠지게 됩니다. 상원이 국제연맹 창설을 부결시키게 되는 거죠. 왜 부결시키느냐면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전쟁은 유럽에서 전쟁을 5년간 치면서 엄청난 미국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또 왜 미국이 유럽의 전쟁, 원하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느냐.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에 가입을 비준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립주의로 들어가죠. 2차 세계대전에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억지로 이제 관여하게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내셔널리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왔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가지고 오면서 쭉 왔는데 그동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한국 전쟁, 6.25 전쟁에 개입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개입해서 별로 재미도 못 보고 남미에서도 니카라과 여러 이제 독재 정권에 개입하고 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도 치렀고 지금 IS의 문제로 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피로감들이 지금 굉장히 작용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제 다시 고립주의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된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가 그걸 아주 잘 이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립주의의 기저에는 옵쇼 밸런싱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역외 균형 전략이죠. 해외 균형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해외 개입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해외에 개입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국가들이 해결하도록 해라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맹과 우방국을 직접 지원하지 말고 그냥 보조해주면서 동맹과 우방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우리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죠. 북한 문제 한국이 알아서 해라. 중국 문제 일본과 한국이 알아서 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동남아 문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된다. 남중국해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하고 미국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동 문제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옵쇼 밸런싱 스트래티지 역외 균형 전략. 대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 나간다. 보호무역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이나 예선 과정에서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폐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FTA는 모두 폐기해야 된다.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국의 백인 보수층을 투표장에 끌어들이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는 계속 그 현상이 이제 TPP 문제라든가 FTA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양자 협정 완전히 타결된 것까지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은 상당한 보호무역 기조는 무역 장벽을 높이치고 보호무역 기조로 갈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트럼프의 성향들은 기존의 공화당 대통령들, 먼저 있었던 공화당 대통령들, 또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 이념 틀에서는 상당히 일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수주의적인 그런 이제 경향을 띠는 거기도 하고, 또 대중영합주의적인, 파퓰리즘적인 성향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내뱉은 말들이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것도 좀 보기 힘듭니다.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망대해놨는데 어쨌거나 보면은 기본적인 것은 현실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에서 상당히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축소지향적인 국제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소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미국의 개입 같은 거는 이제 감소시키겠다는 거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경찰 역할 이런 걸 감소하겠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개입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축소주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국제주의적인 입장, 완전 고립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국제주의 입장은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축소지향적인 국제주의를 취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기업이 나니까 경제인이고, 그러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액셔널 릴레이션십을 강조한다.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공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동맹국을 지원하면은 동맹국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나토, 호주 등등 이스라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반드시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비용 제조적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지역 방위에 대한 동맹국들의 역할이라든가 범세계적 테러리즘 퇴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큰 문제, 국제정책의 큰 문제,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테러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원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룬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취소하겠다, 무효화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한마디만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운 게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화석 자원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기후변화 여기 협약에 따르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와 이제 국내 정치 문제하고 또 국제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어느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될지, 중간 노선이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든가 또 대화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조금 이제 다른 미국이 어떤 이제 트럼프가 축소지향적 국제주의를 나간다 그러면 중국과의 대화를 상당히 앞세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강경 노선, 대립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 대화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여기에 좀 치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내세운다면은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걸 과연 대화와 협력으로 협상으로 잘 해결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마태지역 재균형 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추구했던 마태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퇴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중국과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이런 것들과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그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또 대화를 하겠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극과 극에 있는 스펙트럼의 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선에서 실질 정책으로 채택이 될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 앞에 내세웠던 공화당 정강과 트럼프의 대외 정책 노선, 공약 이런 것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정책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공화당 주류와 마찰이 일어난다면은 트럼프가 그것을 정책화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 내부의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정책으로 채택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독단, 어떤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걸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앞에서 박혜락 교수님께서 한반도 문제는 대충 다 연구를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는 분명한 것은 축소지향적 국제주의로 갈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호무역 강화할 거라는 건데 이 선에서 미국의 이익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이 분명히 미국의 국가 이익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겠죠. 나토에서 미국의 이 영향력이 감소되고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유럽에 확대된다든가 동남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게 과연 미국의 이익이냐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아마 경론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또 TPP를 하지 않는 게 미국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게 미국의 경제 이익인지도 두고 봐야겠죠.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아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이걸 다시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말, 언급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한마디로 말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조정되고 세련화되고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의 양준모입니다. 박규락 교수님하고 구본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잘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신문을 다 끊었습니다. 한 5개를 신문을 보다가 신문 다 끊고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질 것 같아서 다 끊고 잘하셨어요. 딱 하나 구독하는데 인터넷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를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카노미스트지가 이제 주말마다 옵니다. 그 신문을 읽으면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언론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좀 왜곡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CNN을 보면서 트럼프가 직접 한 말들을 꾸준히 팔로우를 했는데, 트럼프의 말은 이 전달된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보거나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 100년을 보면 이 고립주의와 국제주의가 어떤 물결을 타고 고조될 때와 빠질 때가 있었고, 또 글로벌화와 또 이 보호무역주의 이것도 물결을 타고 고조될 때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빠질 그런 시기점인데 트럼프의 그 주장을 그런 그 거시적 안목으로 분석해서는 대응이 안 될 뿐더러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맨하고 정치인은 DNA가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이번에 정치인의 DNA보다는 비즈니스맨의 DNA를 선택했다. 그 막말과 그 CNN이 그 선거 전날 방송한 걸 보면요. 트럼프의 막말 퍼레이드를 편집해서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건 무슨 선거 방송 대신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겼죠. 저는 일주일 전에 매경 TV에서 나가서 트럼프가 그 컬리지 보트에서 질질 몰라도 파퓰러 보트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DNA는 결과 중시주의입니다. 결과가 어떠냐? 이 폴리티션들은 명분과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겨요.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죠. 그래서 그 주한미군 문제, 그때도 방송에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해서 제가 CNN에서 몇 번 직접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트럼프의 주장은 그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비용보다 혜택이 적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나토의 팽창. 그 지금 터키가 아마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문제가 생겼을 때 총 들고 미국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사우디는 그렇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터키의 러시아의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개통이 됐습니다. 완전히 러시아의 경제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죠.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좋죠. 결과가 뭐냐는 걸 집중적으로 캐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보면요, 정말 이런 대선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고소, 고발,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그런 선거인데, 관권 개입, 그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개표하는 날, 사실 강의 시간 늦을 것 정도로 흥미있게 봤는데, 저는 이제 팽팽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로리다 개표 결과와 노스캐롤라이나 개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저는 졌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전날 유세를 해주는데 그 인산 이내에 모인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그죠? 그리고 오바마가 그 클린턴을 좀 치켜 세우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넘어가고 플로리다는 지금 라틴 이쪽에서의 보트가 많아서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 진다. 그런데 개표를 딱 하니까 다 시뻘건 거예요. 이렇게 지도가. 그래서 끝까지 플로리다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개표 차이가 이제 클린턴이 이제 상당히 많이 얻고 있어서 이 차이를 극복할 건가 말 건가를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걸 극복을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선거 전략을 보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인구의 선거인의 반의 여성에 대해서 그렇지. 완전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 딸에는 막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이 백인들이 서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동양인이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백인들이 너무 침울한 상태에 있는 게 캘리포니아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이 아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트럼프가 한 번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유세하러. 여기를 빼놓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라티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쟁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언론에서는 라티노에 대한 공격으로 계속해서 와전시키고 매도했죠. 근데
이쪽 지역에서 라티노 이쪽 계통에서도 상당한 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앓고 있는 경제 문제, 이 속으로 골마 들어가 있는 경제 문제가 결국 이 대선에서 승패를 갈랐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에서 결과 중시적인 비즈니스맨의 DNA를 미국 국민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발표문은 그 대선이 시작되기 며칠 전이죠? 저기 선거 며칠 전에 뻔했어요. 그래서 혹시 고칠지 몰라서 고칠 거 있냐? 나중에 인쇄는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고칠 거 있냐? 고칠 거 없다. 그래서 거의 트럼프하고 이제 반말을 둬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요. 네, 이런 선거 전략은 처음 봅니다. 클린턴에 가면 클린턴 선거 전략은 도대체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고 그 선거 전략을 내수합니다.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산다. 그래서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시키겠다. 여성 인권을 도와주겠다. 농촌을 강화시키겠다. 유급휴가를 더 확대하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최저임금 인상시키겠다. 아니,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겠다라고, 그 다음에 21세기 가장 최대의 SOC를 하겠다. 아니,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 선거 캠페인에 가보면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지난 몇 년입니까? 56년간, 46년간입니까? 46년간 가장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네, 이거 실제 데이터죠. 그 다음에 25세에서 54세 이 연령, 가장 일할 이 나이에 2,370만 명이 놀고 있다. 그 다음에 197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질임금이다. 라티노의 저소득층인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국가 부채가 2배가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이 오바마 정권 때 2배가 늘어났다. 경상수지 적자가 한 해만 8천억 달러다. 네. 이건 공약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난 51년간 가장 낮은 자가주택 보유율이다. 클린턴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가주택 보유율을 위해서 그 서브시디, 그러니까 그 부시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죄가 됐다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젝트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자가주택 소유를 위해서 한 1,000불 정도, 아니 10,000불 정도죠. 10,000불 정도 지원하는 정책을 썼는데, 클린턴도 그런 공약을 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는 여기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클린턴을 향해서 그 공약을 보면 매료돼야 되고, 트럼프가 말하는 말들은 전부 다 국민들을 정말 허투한다고 그러죠. 그런 말인데 현실이 클린턴에게 등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근데 묘하게 클린턴이 연설할 때, 제가 이제 3번의 토론을 다 봤는데, 클린턴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계속 말이 번들하고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걔도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표심을 잡는데 구체적인 실정을 지적하는 게 다른 어떤 전략보다 우세하다. 그리고 클린턴이 조금만 아마 경제에 이 눈을 떴어도 이번에는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클린턴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경제는 자기 남편에게 맡기겠다. 왜냐면 이제 자기 그 남편의 클린턴 그 시절에 미국에 상당히 호황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빗대서 했는데,
요게 이제 빌미가 됐어요. 아, 넌 경제 모르는 친구구나. 예,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공격 포인트로 잡혔어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나프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격을 할 때 클린턴이 나 그런 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프다를 옹호하든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토론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예, 바로 이제 화면이 나오죠. 캐나다에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나프타야말로 미국이 그 맺은 협정 중에서 가장 그 금과 억조 같은 그런 이제 협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자, TPP의 경우에 그러면 나프타의 경우나 TPP의 경우나 그런 트럼프가 그걸 다시 한다는 그 명분이 뭐냐? 공정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공정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개방하는데 그러면 네가 주는 거 내가 주는 거 같아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사정없이 주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해석하는 게 거시적인 100년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물결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걸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소수 의견으로 그게 아니다. 공정무역을 쟁점화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안점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미국의 법인세가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39.9%. 이거를 20%대까지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뭐냐면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그 본사를 전부 다 해외로 옮기는데 이거를 전부 다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감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떠나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트럼프는 제시한 거죠. TPP는 아마 트럼프도 강력하게 추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TPP는 이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 무역 질서,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우리나라와 일본에 사들여서 완성제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그리고 유럽에 파는 이런 대무역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엄청난 대외 흑자를 받는데 지금 중국이 임금 상승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인 위상의 강화 등으로 견제를 받게 되고 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견제 세력을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 과정입니다. TPP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라든지 이 아시안 국가들의 공장화를 만들고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중간재와 이 기술이 이 공장 남아시아 이 아세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해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새로운 그 무역 사슬을 만드는 그 구축 과정.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그 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클린턴이 그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오바마가 여기서 공정성을 얘기했지 그걸 반대한 건 아닙니다. 다시 재협상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걸 더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시장을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가 주가 오늘 어제 떨어진 게 제가 우리 학생 중에서 주식 하는 야간 학생 중에서 이게 기회다.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지만 반대만 반드시 살아. 악재가 아닙니다. 지금 악재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워낙 직설적인 말을 해댔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노정이 돼서 지금 세계 무역이 빠지지만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맨의 성격은 서로 윈윈의 시츄에이션을 항상 만들어요. 저는 정치인은 태생적으로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헐뜯어야 정치가 살지만 비즈니스맨에서 비즈니스 할 때 남을 죽여서는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사기꾼하고도 대화하는 게 비즈니스맨이에요.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한참 떠들었죠. 비즈니스맨 사고방식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만나서 대화해서 새로운 윈윈의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맨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 비즈니스맨적 이 성격을 잘 간파해서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명분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인 그런 상태에서 어떤 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강화 그건 뭐 말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사주고 뭘 우리가 이득을 얻고 그 대신에 네가 뭘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서 뭐 방어적인 태세를 하면 안 통하는 사람. 계속 밀리면 밀리는 대로 밀려지는 게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에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노정돼서 조금 불안하지만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클린턴보다 또는 오바마보다 훨씬 더 대외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 왜? 비즈니스맨은 매듭을 짓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 의해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터키에 가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크리미아에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시리아에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트럼프 얘기가 그거예요. 러시아한테 다 당했다. 결국은 러시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다 변하지 않았느냐. 지금 북핵 해결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딜하기 좋은 상대가 트럼프고.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맨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그리고 리퍼블리칸이 전통적으로 뭐 우리하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보의 중요성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남진학 이거는 우리가 원유가 들어오는 길이죠. 원유가 들어오는 길.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뭐 필리핀과 일본 인도는 태국의 문제 이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베트남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의 그 국익과도 관계된 문제로서 안정적인 어떤 보면 원유의 수송과 무역 항로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의 이익과 일치되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이 일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보다는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시장이고 그리고 그런 무역 구조는 지금 TPP가 돼도 여전히 유지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익셉셔널리즘을 구가한다면 결국은 시장을 내줘야 형님이 되는 거지. 지가 다 챙기면 형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동서고금망론하고 동일한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런 정도에서 협상이 가능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임할 때 우리도 이익이고 미국도 이익인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해서 우리 안보 이익도 확보하는 그러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경제 질서도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 큰 물결상에 지금 보호무역주의 강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질서가 확보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 하에서 개방 글로벌화가 다시 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피메 김범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아까 양종모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호재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조금의 경계를 하고 안 좋게 생각했었을까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쭙고 싶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죠. 이 세상에 바뀌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좋으냐, 바뀌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건 우리 하기의 다름인데,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고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우리에게 악재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재의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일단 그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이 이제 보통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 FTA를 재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재협상의 조건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인 개방한 압력은 농산물 쪽에서 있을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해보고요. 그러나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등등의 얘기는 저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꺼내는 순간 미국의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이미 협상을 한 게 있는데 재협상에 들어간다. 그럼 뭔가 가져갈 건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놓을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은
좀 예를 들긴 뭐합니다만 예를 전에 그 케네디가 쿠바 사태에서 강경 대책으로 상당히 이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협상을 했냐면 나토 지역의 유럽의 나토의 미사일을 후방으로 후퇴시키는 그 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모든 협상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순간 저쪽의 협상력은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뭐냐면 내줄 거를 조금 준비하고 또 받아낼 거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그 발언을만 보면은 여기 뭐 다 좋은 얘기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지는 달라 하거나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훨씬 더 기회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 공정무역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 무역 재편 TPP를 두고 신고한 무역 재편 과정과 개방화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뭐 추가 괜찮으십니까? 예. 뭐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의 그 일종의 커다란 돌이 하나 굴러오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그 판이 형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판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조금 뭐 힘든 판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판을 흔들어 보는 이제 그런 어떤 쇼크의 역할로서의 어떤 그 기대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한번 판이 흔들렸을 때 상황이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뭐 제일 많은 거는 그 판이 흔들리면서 우리한테 좀 힘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들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참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상당히 좀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좀 잘 한번 맞이하면서 대응을 할 때 그것이 새로운 또 국가의 이슈들로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또 도약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한테 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주한미군 문제나 핵 문제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 내가 주가가 어제는 빠지더니 오늘은 또 오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제 쇼크를 너무 많이 먹었다가 가만히 뭐 이렇게까지 내가 쇼크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다시 제자리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좀 빨리 우리 경제도 좀 제 페이스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프로에 계신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우리 발표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